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 입문과정은 말 그대로요, 민법의 기본 체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즉 법률 용어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기본 강의에서 다음 순환이죠. 거기서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입문과정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과 그리고 그 이 틀이 어떤 위치에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쭉 한번 스크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문과정이에요. 먼저 권리의 변동부터 우리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기본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 권리 자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이 현상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권리의 변동의 모습은 이 발생의 모습, 변동의 모습, 소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교재에 표로 만들어 놨죠. 자, 이 내용 중에서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 발생입니다. 발생에서는 권리가 발생하면 권리 주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 그래서 이 취득의 모습이 원시 취득의 모습과 승계 취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의 사람,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되는 제도,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앞에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승계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뒤에 거래하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원리에서 권리 취득의 모습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 발생 모습입니다. 자, 요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일어났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했어요.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 원인은 사람의 행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때 이 행위를 보통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 법률 행위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계속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라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 법률 행위. 이 법률행위를 이유로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외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규정을 뒀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나누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권리가 변동한다. 즉 사람의 행위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그러면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자,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뭐냐? 그게 큰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요. 법률 행위가 어떤 뜻이냐? 의란 말은 뜻, 이런 개념입니다.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만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 한 단어, 한 줄이 참 어렵습니다.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가 생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의도해서 의사표시한다는 것이죠. 의사표시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이런 것이고, 이때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요건이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 법률 행위라는 이 행위는 예컨대 우리가 사회에서 매매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또 뭐 교환 계약을 한다,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법률 행위라고 한다. 민법에 인정되는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 행위 속에는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한다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것이 바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되겠죠. 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립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첫 번째 성립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성립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게 되고, 성립했다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 효력요건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요건이죠. 따라서 유효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표를 만들어놨죠.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들, 또 효력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들, 이렇게 나눠놨죠. 예컨대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랬죠.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자,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있어야 되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팔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의도. 이것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살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이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그 다음에요, 이 목적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은 서로 팔래 내한테, 그리고 이거 팔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를 서로 간에 표시해야 되죠. 이렇게 표시하니까 매매라는 이 법률행위가, 그렇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 즉 매매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존재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인 당사자 있어야 되죠?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의도, 목적을 가져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 목적.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의도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의도를 외부에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 성립요건에서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그리고 의사표시의 존재, 이 세 가지 있죠. 자, 이러한 매매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우리는 성립요건이라 한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매매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유효가 되기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은 민법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만들어 놨죠. 그게 뭐냐면 이 당사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 의도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그 목적이 유효한 법령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맞먹은 내부에 있는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없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라는 이 하자죠. 이게 보통 우리는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가 없을 때 드디어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고, 유효가 되니까 법령에도 유효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능력을 갖추고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며 적법하여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외부에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이때 드디어 뭐가 된다? 이때 드디어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요건을 모두 우리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하겠죠.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여기에 있는 7가지입니다. 능력을 갖출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리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외부로부터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그 이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능력을 갖추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목적, 그죠? 이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갑이 마음속에 먹은 의사를 그대로 표시해야 되고, 을이 자기 마음속에 먹은 의사를 외부에 그대로 일치되도록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서로 간에 누구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였어야겠죠. 그래 되면 이 매매계약은 이렇게 유효한 요건을 갖췄다 해서 유효란 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유효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겠다. 여기에 있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립요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에 일정한 다른 요소를 이렇게 갖추었을 때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 효력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자, 요 두 가지를 최소한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7가지는 이것은 효력요건, 유효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령의 종류죠. 법령의 종류는 의사표시, 법령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여기에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의 개수를 가지고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렇게 나눠요. 단독행위는 이 의사표시가 한 개를 가지고서 법령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그 법령 이름을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계약이 되거나 또는 합동해야 되는데, 이 계약은 의사표시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즉 교환적이고 대향적이죠. 그런데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같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같이 모여드는 그러한 의사표시란 거죠. 그래서 구심적이다 또는 평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법령의 종류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1개, 계약은 합동행위는 모두 의사표시가 2개 이상, 그렇죠? 2개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의사표시가 서로 마주보는 대향적, 대립적, 교환적 방향이죠. 그런데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모이니까 부심적, 그리고 평행하니까 평행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두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시면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도 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의무부담행위와 이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는 채권행위라고도 해요. 이렇게 이거와 처분행위가 있다. 법률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누면 이것은 어떻게 나누냐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가, 이걸 가지고 물어요. 즉, 이 행위로부터 행위를 하고 나면 이행해야 할 거리가 남아있는가,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부담행위는 이 행위로부터 이행의 부담을 남긴다. 이행할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이행할 부담을 남긴다. 그런데 이게 처분행위에서는 종국적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매매, 교환한다든가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채권, 즉 의무부담을 남기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처분행위 어떤 게 있는가? 소유권을 양도한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채권 자체를 양도한다든가 특허권을 양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처분행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양도 설정 행위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기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채권, 특허권이 상대방한테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령의를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죠? 그게 양갈로 4번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했는데, 자, 앞으로요, 이 법률행위라고 할 때 이 행위만 써도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행위의 해석. 이 해석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잘 한번 보시죠. 법률행위 해석이란 것은 자, 행위를 해 놓았는데 그 행위의 내용, 즉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어떤 내용의 목적인지 불분명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하나의 법령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그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당사자의 목적 또는 의도 또는 내용, 법령의 내용, 이 목적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령의 해석이라 그래요. 도대체 당사자 의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 이것을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건다. 이 확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평가해야겠죠. 법적 평가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럼 평가의 대상은 뭘까? 평가의 대상은 그래요. 바로 표시 행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객체가 되겠죠.